건강보험, 의료급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뭐 병원에 갈 때 우리가 건강보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사안이 뭐냐?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급여를 받습니다. 직장생활 총총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의외로 건강보험료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병원에 가야 되면 그냥 보험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대충 떼우릅니다. 그런데 진짜 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밀린 보험료를 다 내야 보험급여를 해줘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낼 걸 하고 통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온 가족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너무 아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혼자 내더라도 자식들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거나 내가 내도 부모님들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잘 활용하시되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본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상당수가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은 100% 보험 처리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안 합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일이 줄 서세요 하고 말아버리는데 저는 암 검사도 해주세요라고 꼭 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암 검사도 해주세요. 암 검사도 해주세요. 그래야 줄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하고 대장암 검사는 공짜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공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암 검사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몇 살 때부터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자, 몇 살? 50살, 40살, 30살, 20살. 몇 살 때부터? 20살. 20살? 자, 몇 살 때부터? 자, 이렇게 해보세요. 40살. 예, 그거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30살로 바뀌었다가 우리 영현숙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20살로 바뀌었어요. 저도 20살 얘기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리 사회보장론 듣는 학생들이 대개 대학생 3, 4학년들이니까 제가 3, 4학년 학생들에게 혹시 암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 아니 공짜인데 건강검진 했다는 사람은 80%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하러 가면서 암 검사도 암 검사는 안 하는 거예요. 자,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10% 본인 부담금이 있고 월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그 미만이다 싶은 사람들은 이것도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하러 가셨을 때에는 반드시 암 검사도 해주세요. 자, 따라 쓰세요. 암 검사도 해주세요. 암 검사도 해주세요.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외래로 가기도 하고 입원으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흔히 대학병원입니다. 으로 갈수록 수가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진기 한 번 되는 것이 보건소에 가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의원에 가면 11,000원, 병원에 가면 11,500원, 종합병원에 가면 12,000원,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12,500원이나 3,000원. 이렇게 단가가 달라요. 같은 진료 행위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의원에 가면 보험 처리 70%, 병원에 가면 보험 처리 60%, 종합병원에 가면 보험 처리 50%,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40%도 안 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갈수록 자기가 뭐가 아파서 가든 무조건 검사부터 해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 검사비의 상당수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솔직히 말해서 큰 병원은 의사 말고도 뭐 임상병리사 등 먹고 살아야 될 인력이 많잖아요. 그리고 큰 병원의 입장에서는 검사를 해봐야 알죠. 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질병을 아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특히 노인들은 만성질환, 이것은 굳이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 병원을 가시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나는 큰 병원에 가고 싶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큰 병원에서 하셔야 돼요. 특히 40세, 50세, 60세 이렇게 좀 생애 주기별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60세 이상인 분들은 한 6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갈 때는 그냥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로 가시다가 6년이나 뭐 8년이나 한 번 정도는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어차피 공짜니까. 왜 그게 중요하느냐? 나의 건강 정보를 그 병원에다가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혈압이나 당 수치나 뭐 그냥 심전도나 등등 우리가 심혈관 계통이나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이 정보가 쌓여 있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겠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일반 건강검진만 하시지 말고 종합검진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선배님한테 배웠습니다만, 제 선배님이 어느 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했더만 종합병원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종합병원에 무슨 일로 다녀오셨어요? 건강검진으로 아니 무슨 어디 아프셔요? 그랬더만 안 아픈 게 가재. 그러면서 오늘 한 200만 원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만 그 양반이 뭐가 비싸? 한 달만 더 살면 되는데. 참고로 그분은 대학 교수입니다. 한 달만 더 살면 연금이 300만 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 정보를 진짜 내가 아팠을 때 가는 병원에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2년에 한 번씩 심어놓으려면 비싼 게 이제 또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계신 분들은 단골 의원을 정해놓고 다니시면 본인 부담금을 10%포인트 낮춰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10%포인트. 저한테 이제 제가 건강보험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어떤 분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가 어떠냐? 실손의료보험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에는 특진비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특진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합병원에 특진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연간 본인 부담금이 한 1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소득이 진짜 부자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해서 주는 돈이 한 500만 원 넘어가면 그거 다 보험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손의료보험에 우리가 가입한 이유가 보험 처리 안 돼주는 것 때문에 갔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건강보험 제도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찾아먹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발달 장애인이에요. 한 30대 되는 발달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가 저한테 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실손보험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주변 사람이 권유를 해서 실손에 가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30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함께 살아도 단독 가구로 인정을 해서 의료급여를 주는데요. 건강보험에 해당돼요? 의료급여에 해당돼요? 그랬더니 예, 우리는 의료보험이고요. 얘는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급여 1종이에요? 2종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돈 안 낸디요.
실손 의료보험을 타먹겠어요? 안 타먹겠어요? 자, 타먹는다? 못 타먹는다? 못 타먹죠.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 그랬더만 이분이 그러면 실손 찾아가지고 국민연금에 가입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30대쯤 되니까 자신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의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 자, 그러면 국민연금을 타면 국민연금은 이전 소득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줄 때 1인 가구일 때 생계급여가 한 50만 원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국민연금을 만약에 20만 원을 탄다. 그러면 20만 원을 빼고 30만 원만 줍니다.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지대분짐에 지대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세 명이 살고 있는데 한 달에 이것저것 합치면 한 돈 1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니 국민연금이니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삼겹살 파티라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복지 제도가 그 가정이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모르고 계셔요. 자기는 건강보험료를 낸 것은 알겠는데 장기 요양보험료는 얼마 낸지를 잘 모른다는 분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가 10,000원이라면 장기 요양보험료는 한 12,000~13,000원 됩니다. 1,200~300원 됩니다. 그냥 다 내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치매 얘기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가 걱정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치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치매 보험에 가입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제 답은 일단 65세 이상은 치매 선별 검사를 건강검진 받을 때 무상으로 받으시면 되고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요즘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치매가 걱정된다고 실제로 또 이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좀 헷갈린다 이러시면 제일 좋다는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검사급이 몇십만 원 됩니다. 다 자기 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치매 선별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소견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병원에 가면 공짜입니다. 그 돈을 보건소가 내주는 거죠. 그리고 약값 신청하면 약값 지원해 주잖아요. 자, 그래도 민간의 치매보험에 가입할지를 물어봐서 제가 데이터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치매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5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로 걷어간 돈이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쓴 돈이 얼마냐?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자, 우리 김영순 선생님, 자, 5조 원 걷어갖고 500억 원 썼습니다. 자, 10%를 썼어요? 10%를 썼어요? 1%를 썼어요? 1%를 쓴 겁니다. 1%.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000원 걷어가고 100원 준 보험이 치매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효자 효녀 보험이 치매보험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는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치매 얘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선별검사 받으시고 소견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소개하는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약을 드시면 약값 영수증 줘가지고 통장으로 돈을 받으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재가일 경우에는 15%, 시설일 경우에는 20% 플러스 뭐 밥값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본인 부담금 20%가 부담이 되잖아요. 또 재가급여도 본인 부담금 그 15%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살짝 여쭤보셔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누가 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보험료를 누가 내요? 아, 내가 내채.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이 경감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누가 내요? 누가 내? 우리 새끼들이 내채. 그러면 어떤 새끼가 낸디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희 어머니는 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 월급은 얼마나 된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집은 지금 5남매인데 5남매 중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밑으로 어머니가 들어가신다. 그러면 어머니의 본인 부담금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자기 손님 중에 자기 고객 중에 본인 부담금을 제때에 못 내시고 늘 좀 몇 달씩 밀리거나 아니면 좀 깎아달라고 사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근데 보험료를 누가 내요?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보험료 내는 사람을 이름을 살짝 바꿔버려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달에는 제 밑에 있지만 자식들 중에 다른 사람 밑에 가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득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뭐 공무원 연금을 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다 이게. 다른 사람은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나 자 다시 얘기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런 걸 줄 때에는 자식들을 다 따지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본인 부담 경감을 할 때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보험료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기간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는데요. 1종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예요. 소년 가장이라든지 노인 가구라든지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종이고 사실상 무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구 안에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자가 있으면 2종이에요. 자, 이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입원을 할 때에는 한 10%, 외래일 때에는 한 15% 정도를 내야 돼요. 자, 의료급여 환자라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내야 돼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의료급여 환자는 굳이 비급여 안 받아도 그냥 급여만 받아도 웬만하면 치료받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급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암 4기쯤 되면 비급여가 많은데요. 암 1, 2기쯤 되면 어떤 분이 요즘 그러시더라고. 그냥 암이란 말만 들었다. 그러면 요즘은 진짜 의료비가 싸졌습니다. 5%가 본인 부담금이니까. 그러니까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잖아요. 놀라운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230개 시군구에서 뭐 태백시 이런 데가 될까요? 어딜까요? 놀랍게도 강남구 서초구가 암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잘 먹어갖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갖고 일찍 암씨를 발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암 사망률이 제일 높은 동네는 제 고향인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제대로 잘 안 받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암이네 하면 벌써 사기 대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료급여를 잘 활용하시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도 되고 의료 건강보장도 돼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스케일링 같은 거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떤 분은 뭐 아플 때 뭐 한방병원으로 가는 게 좋냐, 양방으로 가는 게 좋냐, 뭐 이런 얘기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잘 나서주는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잘 나서주는 데가 어딘지 이걸 쉽게 알기는 어려운데 사실 병 중에는 이렇게 째고 뭐 항생제 주고 해가지고 잘 낫는 병이 있고 또 어떤 병은 뭐 침 뜨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물리치료 해주고 할 때 또 한약도 좀 먹고 할 때 잘 낫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몸을 좀 보호해야 쓰겠다 그러면 한의원으로 가고 빨리 나서야 쓰겠다 하면 단골 의원으로 가는데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의원은 제가 20년 이상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0년대 같은 의사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제 차트를 20년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한방병원은 어떻느냐? 그분 아버지 때부터 이용을 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20대일 때부터 이용을 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한 60년 고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또 이렇게 활기찬 노년 생활 이런 식으로 책도 냈고 또 복지 상식 이런 식으로도 제가 냈는데 이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카페에 가면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라도 제가 들어오시면 바로 등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등업을 해서 자료를 보시는데 몇 가지냐 대충 한 20만 건쯤 있고 그중에 한 5천 건 정도는 그냥 제 강의나 책의 한글 파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런 데 좀 관심이 있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 들어서는 PPT 파일이나 PDF 파일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한글 파일만 올려드렸는데 제 딸아이가 저한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 한글 파일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외국에서 이렇게 뭘 접속을 하려면 PDF 파일로 올려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PDF 파일 올려드리고 또 요즘처럼 어디 이렇게 이제 동영상 통해서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슬그머니 얘기합니다. 교수님 한글 파일뿐만 아니라 PPT 파일도 띄워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PPT 파일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몇 가지 더 넣고 빼고 그냥 이용교 교수 것을 참고했음 하고 써놓기만 하면 돼요. 예. 오늘 강의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제가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 제가 못 보는 사이에 질문해 주신 분 계셔요? 아니면 질문하고 싶다는 분 계셨습니까? 자, 우리 예, 대표님 예, 음소거 하시고 예. 예, 제가 음성을 안 했네요. 아직 뭐 특별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은 없는데요. 일단 지금 질문 중에서 교수님께서 올려놓은 강의 자료를 활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예, 예, 활용해도 됩니다. 활용해도 됩니다. 제가 방금 강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 카페에 들어오면 자료실에 공개된 자료가 5천 개 파일이 넘습니다. 파일이 5천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사용하셔도 좋고 특히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살짝 팁으로 드리면
한글 파일 내려받아가지고 최근 정보 좀 넣어갖고 또닥또닥 하면 하루 저녁에 이 레포트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참 그 원 자료를 그 올려주시면 상당히 이제 강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거기서 본인이 필요한 거 잘 이렇게 편집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분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다름이 아니고 그 아까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면 보건소 직원이 안내하는 병원으로 가면 치매에 걸려도 이렇게 MRI 찍고 하는 게 무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매 정밀 검사. 예. 예.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 보건소하고 치매 지원센터 하면 보건소는 별로 머리에 없어요. 예, 치매 예. 지원센터에 어르신을 치매 모시고 안심센터. 가서 네. 치매 지원 안심센터로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받거든요. 예, 예. 그럼 거기서 또 연계해주는 병원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치매 진단을 받아도 기초수급자한테 만 얼마를 받거든요. 그 뭐지 이거 예, 예, 예. 무슨 이거 뭐지 동그란 거 이거 예, 예. 그거를 근데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서 보건소 직원이 안내해주는 병원에 가면 그 정밀 검사 받는 게 완전 무료예요? 자, 이제 이건 조금 지역마다 살짝 차이가 나요. 자, 이게 그러니까 치매 검사가 보통 한 3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시군구가 자매 계례를 맺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그 가격을 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환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 은평구에서는 아마도 뭐 10,000원 정도는 받은지도 모르죠. 이해되시죠? 원래 이 검사비는 몇십만 원입니다. 10,000원은 아니에요. 그 MRI 찍어가지고 그 어르신들의 그 치매 그 퍼센트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가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그렇잖아요, 교수님. 예, 그거를 본인 그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또 금액도 다르더라고요. 예, 자치단체마다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제 말은 가족이 그냥 모시고 가서 종합병원에서 받는다. 그럼 몇십만 원 그냥 자기 돈을 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병원에 가면 사실상 거의 공짜로 한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예. 장은주 선생님 그 질문 주신 거 직접 음소거 하시고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전철이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채팅방에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고시원 사시는 분들 주거 지원 받는 것은 129로 신청하면 될까요? 예, 만 60세에 작년에 공공근로 하셨는데 올해는 무직이시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이 국가의 도움을 받는 통로는 하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표준이에요. 자, 그런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어떻느냐?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왔는데요. 그러면요. 자, 여기다 신청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월세 사신다고요? 그러면 월세 산다는 그 이렇게 계약서 가지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뭐 소득은 뭐 없어요? 소득, 근로소득 원천 증명서 같은 거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생계급여라도 받으려고 하면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봤다 그랬잖아요. 주거급여는 안 봅니다. 자, 그러면 다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수의 사람들이 어떠느냐? 집에 와서
쓰고 이것저것 하다가 도중에 마지막까지 신청 안 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자, 그런데 129로 전화를 하면 129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좀 이러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어디 사신다고요? 은평구에 사신다고요? 은평구 구산동. 아, 그러면 은평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끊어보면 이거 소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제가 낮에 일을 해서 저녁 무렵에나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인데요. 학교 가야 되는데요. 집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인이라서요. 거동이 좀 불편한데요. 우리 집으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끊어보면 끝입니다.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신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흘 안에 조치를 취해준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첫 달분은 주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진짜 떼부자가 아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무조건 첫 달분은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하는 데는 한 달 걸리고 긴급복지는 사흘이면 끝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는 핸드폰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 해결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PC로 들어가서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가 신청이다 이거예요. 자, 읍면동사무소에 가는 것은 신청이 아닙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는 것은 상담이요. 모든 자료를 제출했을 때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9의 신청이나 웹사이트의 신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19에 뭐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손쉽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전담하는 복지공무원이 많이 있고 특히 서울하고 경기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이 있고 경기도는 무한돌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훨씬 추가로 주는 것이 많습니다. 좋은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문정숙 선생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오늘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한 50분대에 들어갔고 강의를 못 들었어요. 이 멋진 강의를. 너무 죄송한데 질문이 좀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생각한 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노인복지관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좀 나아가는지 그게 지금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꼭 여쭤보고 싶고요. 요것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 노인복지 사업을 좀 예를 들어 추천을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초고령화 사회 대응 생애 말기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공모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그런 근데 대학 단위에서 저는 공모를 할 거거든요. 대학으로. 그래서 해서 오늘 교수님 강의를 너무 듣고 싶은데 제가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가 너무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 그러면 그냥 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 사업. 그러면 노인복지 사업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은 노인복지 시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은 뿌리가 양로원이에요. 그래서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수급자 아니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낼 테니까 우리 좀 갈 수 있는 데를 해달라 해서 유료 양로원이 만들어지고 좀 쌈지막한 거 없어 해서 실비 양로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프니까 이제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이 만들어졌고 요양원도 무료 요양원 그다음에 요양원 그러면 무료인 거예요.
유료 요양원, 실비 요양원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치매가 생기니까 전문 요양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요양원 하면 무료고 그 다음에 유료 전문 요양원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걸 싹 합쳐가지고 사실은 지금 양로원은 거의 없고 요양원밖에 없는데 요양원은 지금은 무료니 유료니 뭐 이야기를 안 하죠. 사실상 다 유료죠. 다만 아주 가난한 사람은 돈을 국가가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보험 처리를 하죠. 자, 그런데 노인들 중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노인들 중에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도 사실은 이 시설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머지 노인의 다수는 집에 있으면서 재가급여를 받거나 재가급여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 계신다면 재가급여도 못 받는 사람들의 욕구나 재가급여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욕구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고 조금 규모 있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노인은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재가 서비스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시설급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한 법인의 경우에는 재가급여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보호주택을 하기도 하고 한 법인이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요양원 플러스 요양병원도 한 블럭 안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냥 빌딩 하나에서 하는데 여기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 정도 되는 뭐 한 몇십만 평 되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곳을 하는 곳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도 이제는 건강하게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복지, 그 다음에 현재의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그리고 시설급여를 하는 복지를 하나의 법인이 혹은 하나의 단체가 통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당장은 저는 이미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자기 사업을 나는 장기요양보호하고는 좀 동떨어져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선 시작하기 좋은 것은 장기요양으로 시작하는 거고 좀 더 미래를 본다면 저는 장기요양보험의 틀을 벗어나서 사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를 너무 노인복지 시설 중심으로만 상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예, 답이 되셨습니까? 예. 네,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예. 카페 들어가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예. 용현숙 선생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문정숙 선생님이랑 좀 공통된 질문이 있어서 그거는 해결이 됐고요.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그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약간의 아르바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민연금이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 한 15개월 정도가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동안은 그 국민연금이 들지 않은 거예요. 2004년부터 시작은 됐는데 근데 제가 지금 다시 그 들지 않은 부분을 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총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안는 기간이 거의 한 2004년부터니까 거의 한 15년? 그렇죠. 자, 네네네. 제 강의를 선생님이 작년에 들었다면 네. 14년이나 5년치를 다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된다라는 비판이 있다 보니 네. 이제는 10년치까지만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면 네. 10년치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금액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부터? 지금 얼마쯤 내고 계시는데요. 지금 내는 것이 기준입니다. 아, 지금 내는 게요? 네, 네. 아, 그런데 네네네. 그것이 액수가 많으면 할부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제가 지금 내는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네, 전화를 하시거나 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네, 가입을 하고 네, 이렇게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바로 네네네. 콜이 올 겁니다. 아, 네네네.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걷어가는 거잖아요. 또 네네네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를 더 받는 것이니까 네네. 무조건 내는 것이 투자입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윤희선 선생님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주거급여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돌봄하는 집 아이인데 기간제가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근데 되게 자그마한 원룸에 사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그 4개월만 실업급여를 받는데요. 그런 중인데도 그 주거급여가 가능한가요? 자, 그분의 지금 연령대나 그 다음에 또 서른. 이렇게 음, 서른, 그 네, 다음에 30. 부모랑 함께 살아요? 독립돼 아니요, 있어요? 독립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급여는 30이 넘었다.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서 경제 생활을 따로 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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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대학생으로 경제 생활을 따로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한 가구로 보고 네, 경제 생활을 따로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가구로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단 신청을 하고 네, 주장을 해야죠. 그러면 주거급여는 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재산이 없으면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부모 재산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부모의 소득과 재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주거급여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지금 채팅에 남겨주지 않으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센터 직접 가는 것은 신청이 아니고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다시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 중에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다 받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는 못 받지만 의료, 주거, 교육을 받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은 한 번만 수급자가 되면 그냥 매년 나라에서 국가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나도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올시다인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 이제 받아주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다시 얘기합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와서 해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업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서 써오시오. 정보 이용 동의서 써오시오. 그 다음에 무슨 계약서 가져오시오. 뭐 급여 명세서 가져오시오. 막 이러는데 신청으로 간 사람들 중에 그걸 모두 다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간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만 쓴다고 해서 신청이 아닌 거예요. 신청서 플러스 서류를 다 내야 신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가면 신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혹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그분 한 분 와서 상담을 해왔는데요. 이러이러한 서류를 해와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안 오시고 맙디다. 끝입니다. 그런데 129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려우니까 집으로 와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끊으면 마치
119에 전화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불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119 차가 안 오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긴급복지로 시작을 해서 일단 사흘 안에 불을 좀 끄고 애로사항을 일단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공적 자료를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시스템이. 그때 긴급복지로 해결이 되면 끝이고 긴급복지로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주체가 누구냐? 담당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읍면동에 가서 상담하고 신청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서로 싹 해가지고 가고 그 방법보다는 전화 한 통이 저는 더 수월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쉽다 이거예요. 복지 공무원들도 이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고 해야 본인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네 마음대로 왜 거기를 들어갔느냐.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도 많이 끝났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1시간 반 동안에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의한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을 바로 이 카페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자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 기준으로 생계의료 주거 긴급복지 기초연금 수급자를 어떻게 결정한다 하는 것이 표 하나로 딱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해 가지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 출력된 조견표를 보면서 좀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한 오늘 강의를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조봉은 대표님께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와 유사한 강의,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했던 강의라든지 울산광역시에서 했던 강의라든지 사회복지 책마을에서 했던 강의들을 제가 다 공개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했던 것하고 중복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마구마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면 슬그머니 퍼다가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나 카페에 공유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역시 우리 교수님 참 짱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예, 너무너무 또 상세하게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수고하셨는데 박수를 한번 예, 네,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카페하고 유튜브에도 이제 교수님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 활용을 많이 하셔서 주변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이제 37분 정도가 돼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혹시 궁금한 부분은 단톡방에 또 남겨주시면 또 예, 최대한 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가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카페에 올라오시면 바로 제가 등록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이상 종료하겠습니다. 예.